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 동반자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볼 주제는요. 시험에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걱정 마세요. 저랑 같이 하면 쉽고 명확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25%. 자, 이 숫자,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1930년대 전 세계를 덮쳤던 대공황 시기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와, 4명 중에 1명은 직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경제적인 재앙이었죠.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존의 경제학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각이 필요했고, 그렇게 등장한 게 바로 케인즈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순서대로 쭉 한번 가볼 거예요. 먼저 케인즈가 대공황을 어떻게 봤는지부터 시작해서 그의 이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총수요, 그리고 균형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정말 마법 같고 재밌는 승수이론, 마지막으로 저축의 역설까지 이 순서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케인즈 이론의 전체적인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완벽하게 딱 잡힐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케인즈는 왜 경제학계의 영웅처럼 등장했을까요? 그건 바로 기존의 경제학, 우리가 고전학파라고 부르는데, 이 고전학파가 대공황이라는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도 안 되고 해결책도 없었던 거죠. 바로 그때 케인즈가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그 핵심적인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고전학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업? 그거야 뭐 일자리가 있는데도 본인이 게으르거나 월급 더 많이 주는데 가려고 스스로 일 안 하는 거지. 즉 자발적 실업만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케인즈가 딱 나타나서 외친 거죠. 아니다. 지금 이 수많은 실업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거다. 이건 바로 경제 전체적으로 물건을 사려는 힘, 즉 총수요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진단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케인즈가 본 대공황의 악순환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사람들이 무서워서 돈을 안 써요. 총수요 부족. 그럼 기업 창고에는 안 팔린 물건들, 재고가 막 쌓이겠죠. 그럼 기업은 당연히 큰일 났다 하면서 생산도 줄이고 직원도 내보낼 거예요. 생산 및 고용 감소. 그럼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은 지갑을 더 꽁꽁 닫겠죠. 소비, 투자 위축. 이건 또다시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악순환. 케인즈는 이 고리를 끊으려면 누군가, 즉 정부가 나서서 억지로라도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럼 케인즈가 그토록 강조했던 총수요, 도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총수요라는 큰 집을 이루는 2개의 중요한 기둥, 바로 소비와 투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케인즈의 소비 함수입니다. 시험에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별표 5개. 여기서 C는 소비, Y는 소득이에요. A는 뭐냐면 내가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써야 하는 최소한의 소비, 이걸 기초소비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B, 이건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얼마나 같이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합니다. 이 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방금 말씀드린 한계 소비 성향, MPC, 이게 케인즈 이론의 주인공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100만 원 올랐을 때 내가 80만 원을 더 쓴다면 MPC는 0.8이 되는 거죠. 소비함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를 의미하고요. 반면에 평균 소비 성향, APC는 그냥 내 전체 소득 중에서 얼마를 소비했냐는 비율이에요. C 나누기 Y. 케인즈 이론에서는 이 둘 중에 MPC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총수요의 2번째 기둥은 투자입니다. 케인즈의 단순 모형에서는요, 분석을 좀 쉽게 하려고 투자는 현재 국민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냥 어떤 일정한 값, I0로 딱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해요. 이걸 독립투자 수요라고 부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자율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 같은 거에 따라 변하겠지만 일단은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끝났어요. 소비 C랑 투자 I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걸 합쳐서 우리 경제 전체의 균형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드디어 케인즈 이론의 핵심 모델을 조립하는 거죠. 균형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해요. 경제 전체에서 생산된 양, 총공급, Y랑 사람들이 사려고 계획한 양, 총수요, YD = C 플러스 I,
정확히 똑같아질 때, 그때가 바로 균형이라는 겁니다. 그래프에서는요, 우리가 만든 총수요 곡선 C 플러스 I가 저기 45도선과 딱 만나는 점, 저기서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45도선 위의 모든 점은 항상 Y와 YD가 같은 점들이거든요. 두 번째 방법도 있는데요. 결과는 똑같아요. 표현만 좀 다른 겁니다. 경제라는 욕조에서 새어나가는 물, 즉 저축, savings, S이랑 욕조에 새로 붙는 물, 즉 투자 수요, investment demand, ID가 같아질 때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출 주입 접근법이라고 불러요. 그래프에서는 우상향하는 저축 곡선과 수평선인 투자 곡선이 만나는 바로 저 점에서 균형이 결정됩니다. 자, 앞에서 본 Y는 C 플러스 I, 이 관계식을 수학적으로 쫙 풀면 바로 이 공식이 나옵니다. 균형 국민소득을 구하는 핵심 공식이니까 이건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해요. 무조건. 여기서 A 플러스 I 제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일단 쓰고 보는 돈들이고요. 그 앞에 곱해진 1-B분의 1, 이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어마어마한 승수입니다. 이 공식 하나에 케인즈 이론의 많은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케인즈 이론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흥미롭고 강력한 부분, 바로 승수 이론입니다. 정말 돈이 돈을 낳는 마법 같은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승수 효과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돈이 몇 배로 뻥튀기자는 효과예요. 예를 들어 정부나 기업이 처음에 100억을 딱 쓰잖아요. 그럼 국민소득이 딱 100억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300억, 500억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해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탁 던졌는데 파장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호수 전체를 흔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초의 지출이 경제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기업이 5천만큼 투자를 늘렸어요. 이 5천은 누군가의 소득이 되겠죠? 1단계. 그럼 그 소득을 번 사람은 80%인 4천을 소비할 거고요. 2단계. 그 4천은 또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그 사람은 또 80%인 3,200을 쓰겠죠. 3단계. 와,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최초의 5천이라는 투자가 최종적으로는 2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소득 증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케인즈 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찌 보면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교훈과 이게 현실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저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가 있죠? 아껴 써야 잘 산다? 저축은 미덕이다. 개인에게는 분명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경제 전체로 봐도 이게 항상 맞는 말일까요? 케인즈는 글쎄,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절약의 역설입니다. 모든 사람이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면서 저축을 늘리려고 노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니까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럼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은 생산과 고용을 줄이겠죠. 결국 국민소득 자체가 줄어들어서 저축을 더 하려던 노력이 무색하게 사회 전체의 총저축액은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진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케인즈는 경제가 항상 저절로 완전 고용이라는 좋은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디플레이션 갭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경제가 모든 자원을 다 썼을 때 100만큼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80만큼만 사려고 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럼 저 20이라는 갭이 생기죠. 이 갭만큼 수요가 모자라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겁니다. 반대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완전 고용 수준을 넘어서면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해서 물가만 막 오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결론이 나왔죠? 여기서 케인즈 이론의 핵심적인 정책적 함의가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할 때, 즉 경기가 안 좋고 실업자가 많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주어 총수요를 늘려야 한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갭으로 경기가 너무 과열됐을 때는 정부 지출을 줄여서 경기를 좀 식혀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케인즈 이론을 쭉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게요. 힘내세요. 혹시 오늘 공부하다가 이거 뭐지? 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었으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그곳에는 여러분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 동료들이 있고요. 또 실력 있고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저 짱박사가 직접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